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본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돈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두 번째, 지급 준비율에 따라 돈이 늘어난다. 세 번째, 통화량과 물가 상승의 관계. 네 번째, 은행의 탄생.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하면 도대체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 비밀은 은행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금고에 100원을 넣어둔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100원은 그냥 100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해보자. 은행은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은행은 100원이 들어오면 그중 10원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A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이렇게 되면 나의 통장에 이미 100원이 찍혀있을 뿐더러 A라는 사람의 대출 통장에도 90원이 찍힌다. 이제 A도 90원을 쓸 수 있게 되니 나와 A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19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100원의 예금이 대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90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다. 은행이 100원의 예금을 받으면 10%만 남기고 다시 90원을 대출해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그냥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원이 있잖아요. 이 100원을 돼지저금통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났어요. 이 돼지저금통 안에는 돈이 얼마 들어있죠? 100원이 들어있겠죠? 돼지저금통에 돈을 넣는다고 해서 이자가 붙진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야지 이자가 붙는 거죠. 그 은행은 대체 어떻게 내가 100원을 맡겼는데 이자를 붙여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돼지저금통에 넣어놓으면 돈이 생기지 않았는데 은행은 어떻게 내 돈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돈을 얹어서 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만 하죠? 그거는 바로 이제 은행이 대출이라는 걸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100원을 맡겼어요. 그 은행에서 100원이 예금이 들어왔네? 그럼 이 100원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줘야지 라고 하고 대출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100원을 다시 찾을 때가 됐어요.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은행은 이럴 줄 모르고 대출을 해준 상태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내가 은행에 가서 100원 달라고 하면은 100원 어떻게 줍니까, 은행에서? 은행이 내 돈 100원 이미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자 받고 있고 그 이자로 나한테 이자를 좀 더 주는 건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도 이럴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맡기는 돈을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은행에서 100원을 맡기면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돈을 맡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0사람이 맡겼다고 칩시다. 100원씩 10사람이 맡기면 1000원이잖아요. 은행이 예금을 1000원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돈을 이제 대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은행이 그냥 가만히 보니까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정도만 이 100원을 찾지
나머지는 그냥 계속 그대로 예금을 해놓는 걸 발견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맡긴 금액에서 뭐 한 10% 정도는 뭐 찾으러 오는 일이 있어도 대부분은 그 이상 찾으러 오진 않더라. 그래서 은행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10% 정도만 예비 돈만 갖고 있으면은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걸로 내가 대출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한테 예금을 맡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올 리는 없다라는 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 100원을 맡기면은 90원을 대출해 줍니다. 90원을 B라는 사람한테 대출해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일단 100원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나 말고 10사람들이 100원을 해놨으니까 내가 100원을 은행에 찾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100원이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내 100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간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B라는 사람도 90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90원 대출에 갔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100원입니까? 90원입니까? 아니죠. 100원도 내가 돈 찾아서 쓰면 쓸 수 있는 거고 대출한 사람도 90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에서는 190원이라는 돈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맡겼을 때 은행에서는 내가 100원을 다 찾으러 올 일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이 찾아봐야 10원 정도 찾으러 오겠구나, 비상금으로. 그래서 90원을 이제 B한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은행에서 100원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거고 B라는 사람도 90원을 대출해서 썼으니까 이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돈은 190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사회에서는 돈이 100원인데 은행에서 대출이라는 걸 한번 일으키면은 90원이 더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지 않아도 단순히 은행에서 대출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대출이라는 걸 한번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90원 대출로 통해 발생한 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신용통화. 네, 믿음이죠, 그냥 말 그대로.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대출을 했어요. 대출 받는 B예요. 90원 대출한 B.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대출 받아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다른 은행에 또 예금을 한 거예요. 이 90원을. 그러면은 뭐 그 다른 은행에서 내가 90원을 맡기면은 이 은행도 마찬가지로 10%를 남겨두고 나머지 90%를 또 다른 사람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이 돈에 대해서. 그럼 90원의 90%면 81원이죠. 그러면 81원이 또 사회에 또 생겼네요. 신용통화에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100원 플러스 90원 플러스 81원이 이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겠죠. 이 81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은행에 또 예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그 은행에서는 10%를 예비비로 남겨두고 90%를 다른 사람 대출해 줄 수 있죠. 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돈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신용통화라는 게 계속 찍어 나온다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100원만 찍어도 이 은행을 통해서,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100원 그 이상의 돈이 계속 이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10%는 이제 정부에서 허락을 한 그겁니다. 이 은행에서 10%의 예비금을 남겨두면은 나머지 90%는 대출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이 정부에서 은행과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10% 남겨놓고 90% 대출해준 거는 합법적이다. 모든 은행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 아시면 되겠고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서 만약에 5% 남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은행에서 난 100% 다 대출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는 항상 남겨둬야 돼. 10% 이상을. 항상 10%. 10%는 항상 남겨둬야 하는 돈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급 준비율에 따라 돈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과연 돈은 어느 정도까지나 불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0억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보자.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10%라고 정해줬다면 은행은 그중 100억의 10%인 10억 원을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또 다른 B은행에 대출해준다. B은행은 다시 10%인 9억을 남겨두고 81억을 C은행에 대출할 수 있다. C은행은 다시 여기서 10%를 놔두고 D은행에게, D은행은 다시 E은행에게, E은행은 다시 F은행에게 계속해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애초에 있던 100억부터 합하면 100억 플러스 90억 플러스 81억 플러스 72억 플러스 65억 플러스 59억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총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이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 무언가가 아닌 은행이 창조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늘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신용창조, 신용팽창 등의 용어로 부른다. 자, 보세요. 제가 했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은행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이 지급 준비율이 10%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100억을 맡겨져 있다. 그 10억은 이제 은행이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한 걸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A라는 은행에서 100억을 예금을 받았어요. 90억을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죠. 지급 준비율이 10%니까 10억을 갖고 있고 90억은 대출을 할 수 있어요. 이 대출을 B라는 은행에 그냥 해주는 겁니다. B라는 은행에 해주면은 B라는 은행에서는 90억을 예금이 생겼으니까 이 90억의 10%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 90%는 대출을 또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90억의 10%인 9억을 떼놓고 81억 원을 또다시 C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C은행에 대출해줬습니다. C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급준비율 10%를 남겨두고 그럼 8.1억을 떼주는 거죠. 8.1억을 떼주고 나머지 8.8억을 떼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그러면은 73억이죠. 73억을 다시 D은행에게 대출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100억 플러스 90억 플러스 81억 플러스 72억 플러스 65억 플러스 59억 계속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이 사회에 뿌려지면은 이 신용통화를 통해서 1000억이라는 돈이 이 사회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용창조, 신용팽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00억 중에서 진짜 돈은 100억 뿐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은행에서 만들어낸 돈이죠. 그러니까 신용, 믿는 거죠. 신용통화, 신용팽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따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다른 나라도 일어납니다. 물론 그 은행에 맡긴 모든 예금자들이 갑자기 돈을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 은행에서는 10%만 남겨놓고 90%는 다 대출을 해준 상태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은행에 돈을 맡긴 모든 예금자들이 은행에 나 예금을 찾으러 간다. 이러면은
은행은 돈을 못 주죠. 은행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두 다 단결해가지고, 야,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한번 단결해서 은행 한번 망하게 해보자. 해서 어떤 은행에 가서 그 예금자 전부가 내 돈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은행에서는 돈이 없죠. 갖고 있는 돈 다 대출해줬으니까. 그 은행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저축은행 사태, 그 은행이 망한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나타나죠. 다 은행으로 달려간다. 돈 찾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이 망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 예금자들이 내 돈을 찾으러 가는 현상. 뱅크런의 현상이 일어나면 은행이 망합니다. 왜? 10% 예비 준비금 빼고 다 대출해줬으니까 90% 은행에 돈이 없다니까요. 이미 은행이 갖고 있는 돈 10%뿐. 네, 그렇습니다. 통화량과 물가 상승의 관계.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 그래프와 물가 상승 그래프를 보면 두 곡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통화량과 물가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을 두고 우리는 통화 팽창,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에 바로 은행이라는 존재가 있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나고 따라서 물가가 계속 오른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실제 많은 기업들이 물가를 올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설명일 뿐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건 역시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때문이며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통화량 증가 그래프와 물가 상승 그래프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는 옮기지 않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의 모습과 물가가 상승하는 곡선이 진짜 거의 일치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통화량과 물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물가 하락? 이런 거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고 물가가 얼마나 완만히 상승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지 물가를 내린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이제 좀 정부가 잘못하는 거고 물가가 완만하게 그냥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은 잘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지 물가가 내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다. 돈을 창조하는 사회. 아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셨죠? 은행에서 만든다니까요. 돈을 자꾸. 내가 100억 맡기면은 100억을 1000억으로 맡겨요. 1000억을 만들어요. 1000억으로 은행에서 자꾸 대출해줘서. 내가 100만원 맡기면은 1000만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자본주의를 잘 설명하는 거다 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탄생. 17세기 영국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보관하던 것에서 유래됐어요. 그들은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후에 은행가가 되었죠. 이 영수증은 나중에 은행권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맡겨놓은 금에 대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을 빌리려는 사람들과 맡긴 사람들 모두
이 종이 영수증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하기 쉽고 도난의 염려가 없으니까요. 은행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여러분들 은행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은행 보세요. 은행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17세기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금화를 썼습니다. 금화. 그러니까 이제 금을 가져다 주면은 그 금을 가공을 해가지고 금화로 만들었던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금세공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제 금을 맡겨요. 금을 자체로 거래를 하면 힘들잖아요. 무게도 맨날 재야 되고, 이게 진짜 뭐 금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이제 동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처럼 만든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물론 뭐 원시 시대처럼 진짜 뭐 물물교환하던 시절에 그런 뭐 쌀을 들고 가서, 혹은 뭐 철을 들고 가서, 혹은 뭐 소고기를 들고 가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금화를 갖고 다니는 게 편하겠지만, 이 금화도 광물이잖아요. 광물. 돌이라는 얘기예요. 돌. 이 금화가 무겁잖아요. 뭐 하나는 갖고 다닐 수 있겠죠. 근데 뭐 10개, 20개 주머니 넣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금을 갖고 다니기가 워낙 불편하니까 이 금을 그냥 맡깁니다. 금세공업자들한테. 대신 금세공업자들이 나한테 이 사람 금이 얼마가 맡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영수증 같은 거 써준 거예요. 그 영수증 써주니까 참 좋죠. 왜냐면은 내가 소고기를 사고 싶다. 그럼 소고기를 사러 가서 금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내 금화 여기 맡겨있다는 영수증을 주면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금세공업자한테 돈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고기 업자가. 얼마나 편해요. 종이 한 장이면 다 되는데. 편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화를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수증을 자꾸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세공업자의 창고, 금고에는 금화가 자꾸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금세공업자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맡기기만 하지 나에게 금을 찾으러 올 일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세공업자의 금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그 맡겨놓은 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금세공업자가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금세공을 해서도 돈을 벌지만 이 대출업을 하니까, 그것도 남의 돈을 대출하니까 돈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벌겠죠. 금세공업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세공업자 왜 갑자기 이렇게 부자 되는 거야? 뭐야? 쟤 왜 이렇게 갑자기 돈 많이 벌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 금세공업자들이 내 금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네? 뭐야 얘네들 이거. 안되겠다. 내 금 찾아가야겠다 하고 금을 맡긴 사람들이 전부 다 금세공업자한테 가가지고 내 금 내놔 이런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뱅크런. 내 금을 다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금세공업자가 망할 수밖에 없죠. 왜? 금 다 대출해줬으니까. 금화 다 대출해줬잖아요. 어떻게 돈 못 꺼내주잖아요. 금고에 금이 없는데 어떻게 금을 돌려줄 수 있겠어요. 뱅크런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세공업자가 이러면 우리 다 망한다. 이러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 금을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대가를 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자죠, 이자. 그래서 이자를 이제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은행의 탄생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은행이란 게 이렇게 발생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자본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도 자본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끼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제 채널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